자, 오늘 저기 썸네일 주제부터 저희가 이제 바로 갈 건데, 이 법사위 오늘 이제 저기, 국정감사. 사실은 감사원 국정감사 오늘 저기 진행이 됐고, 뭐 국민의힘도 퇴장했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유, 정말. 근데 오늘 또 이제 화제가 된 거는 이 저기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 이따 다뤄보겠는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하고, 아유, 정말. 그 저기 누구죠? 김우영 의원의 그 이야기와 관련된 게 또 이제 화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됐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1차전은 법사위에서 있었고, 그리고 과방위에서도 이 내용이 사실 다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쭉 한번 볼 텐데, 동료 의원들한테는 사과했는데 김우영 의원한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 설전의 끝은 뭘로 이제 끝났냐면은 옥상으로 따라와. 근데 이거는 좀 그 내용을 빠짐없이 쭉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풀로 다 봐야 되나요? 그 풀로 봐야지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피곤한데. 네, 중간에 빠지면은 이제. 오해될 수 있어요?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박정훈 의원이 지지 않고 만말을 하는데, 계속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팩트고요. 중요한 거는 증거입니다. 근거예요. 근거를 갖고 말을 해야지 자신의 입만 갖고 이거를 뭐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김우영 의원은 자신이 뭐 문자를 이렇게 받았다가 처음에 공개했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문자를 공개했을 때 그 번호가 공개되자 박정훈 의원이 내 번호를 그렇게 전국적으로 공개해서 내 개딸들 때문에 내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고 난리 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핸드폰 번호를 의도적으로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막 소리를 고성을 지르면서. 그게 이제 시작이죠. 시작인데. 그런데 이제 박정훈 의원이 그거는 내가 일부러 번호를 공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확대하다 보니까 그게 번호가 공개된 건데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를 해요. 이 박정훈 의원이 처음에 공개했던 그 문자 내용에는 아니 김우영 의원이죠. 김우영 의원이 처음에 공개했던 문자 내용에 박정훈 의원이 보낸 것만 나왔어요. 이 찌질한 놈,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랬더니 박정훈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도 똑같은 문자를 받았고 이 찌질한 새끼야 라는 답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이 자기가 직접 자기가 사용하는 KT 가서 자신이 문자를 발신했던 기록을 모두 떼옵니다. 꼼꼼하시다. 문자를 발신했던 내역, 자신이 전화를 받았던 내역, 수발신 내역을 전부 떼와서 이거를 이제 띄워요. 띄우면서 내가 문자를 보낸 내역이 없다. 근거가 있다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건 진실 게임이 된 건데. 진실 게임이 아니라 근거를 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김우영 의원이 KT를 가서 떼와가지고 공개를 했다라는 건 본인이 문자를 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정훈 쪽에서는 자기가 그런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 그대로 그걸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럴 때 뭐라고 했을까요? 박정훈 의원이 삭제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삭제지만 내가 또렷이 기억한다. 내가 답장을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당신은 증거가 있지만 나는 기억한다. 이런 걸로 지금 공방이 됩니까? 아니 저 보세요. 저게 이제 김우영 의원이 받았다라고 하는 문자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안에는 사실은 김우영 의원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역 창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김우영 의원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 저기 남아있어야지. 남아있어야죠. 근데 저걸, 그러니까 지우지 않는 한, 김우영 의원 스스로가 자기가 보낸 걸 지우지 않는 한 남아있어야 되는데 저게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본인 폰은 본인이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만 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아예 그냥 KT 가서 자신이 문자를 보낸 내역을 전부 떼와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도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문자 보낸 내역 자체가 몇 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증거로 말을 해야 되는데 박정훈 의원은 오히려 근거를 내놓으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지금 이거 저를 청문회 하시는 자리입니까? 저게 제가 지금 청문회 당하는 자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어떻게 답장을 보냈는지 기억한대요. 그 기억은 당신의 꿈속에서 했나요? 꿈속에서 아니 지금 우리 혜진님도 심증과 물증 중에 고르라면 물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과방위에 있었던 2차전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따 뭐 법사위 고성 뭐 어째 이거 박은정 의원 이건 이따 갈 건데 중요한 거는 기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박정원 의원은 사과할 기회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빨리 했어야 하는데 네. 본인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과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를 방송 전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분조 아니냐 분조. 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보인다. 네, 분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이제 그런 표현들을 아니 주변에서 매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 이따 저기 우리 그 화면 혹시 준비된 거는 따로 없으시죠? 우리 첫 화면에 있잖아요. 어제 거예요. 어제 거는 잠깐 보고 가면 그 당황한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요. 네. 그 화면 잠깐 또 보고 갈게요. 뭐 바람직한 장면은 아닙니다만은 화면이라도 저 보면은 상당히 좀 당황해가지고 그렇죠. 머쓱해 하거든요. 저기서 핵심적인 장면이 저 뒤에 있는 보좌관의 얼굴입니다. 네, 보좌관이 지금 자기 어쩔 줄 몰라요. 막 머리를 감싸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네.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저 보라색 옷 입으신 분이 보좌관이신가 보죠? 네네네네. 그리고 그러네. 이거 어떻게 무엇보다 이 공개된 회의장에서 또 이 한심한 새끼야라고 직접 발언을 했고요. 네, 이거는 모욕죄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정리해 보면 이거 어제 저희가 이제 이 국정감사장에서의 막말 논란. 특히 이제 이건 쌍욕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이 쌍욕이 의원들 개개인 간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전화로,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혹은 그 실제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본인들끼리 전화로 연락했을 때 이루어지는 이런 욕설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죠. 근데 이거는 쌍욕은 내뱉는 순간, 국회에서 내뱉는 순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욕설을 김우영 의원으로부터 이미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욕을 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근데 문제의 핵심을 자꾸 뭔가 비껴나고 애들처럼 제가 먼저 그랬어요 지금라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보다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박정훈의 주장은 나도 들었다. 이게 키워드로 뽑혔어요. 나도 들었다. 그런데 나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근거는 없고 오히려 자기 기억만 갖고 내세우면서 그 근거 어디냐? 삭제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이제 김우영 의원도 그랬다. 그리고 나와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등치시키고 싶은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분리할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전술이란 말이 좀 너무 고품격다운 것 같은데 분리할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전술인데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가 뭐야? 진실이 뭐야? 라기보다 그냥 우린 모두 진탕이야 라고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 박정훈 의원 자체가 안타깝게도 역사에 남을 만한 말들을 너무 많이 뱉고 있다. 왜 제가 역사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모두 회의록이 남습니다. 회의록이 남아서 지금 이제 공식적인 회의록은 아마 하루나 이틀 뒤에 지금 나올 건데요. 공식적인 회의록이 남으면 이게 수백 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아마 그걸 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당황해서 이런 말하자면 자기 나름의 어떤 전술을 쓰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두 분 지라시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이제 받은 글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돌았는데 전 진짜 이게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얘기가 실제 현장에서 나왔거나 아니 이거는 김우영 의원이 직접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옥상으로 따라오라며 그리고 이제 김우영 의원 네가 나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며 이런 뭐 이제 소문도 돌았고 맞아 너 맞을까봐 안 따라온 거야. 뭐 임마 내가 이겨 이제 이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지라시로 저도 받으긴 했는데 가끔 지라시가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은 물리고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는 곳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처럼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우영 의원이 오늘 아예 과방위에서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래서 찾아가서 정말 도저히 뭐 여기서 안 되겠으니까 옥상으로 따라와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박정훈 의원 어떻게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서야 왜 발신 내역도 없는 거를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까? 거짓말을 했죠. 발신 내역도 없는 문자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까지 몰려서도 이게 국민들에게 전부 다 생중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하나도 밀리지 않고 자기 기억한다고, 자기가 어떻게 답장했는지 완전히 기억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그런 뻔뻔함 때문에 이게 마치 진실게임 양상처럼 가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해결 방법은 첫 번째 그냥 사과하고 깔끔하게 끝내든지,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과방위 차원에서 뭐 과방위원장이나 뭐 이제 국회 차원에서 그 두 분끼리 서로 이렇게 화해하시거나 아니면 두 분이 공동으로 사과하고 이 문제 매듭 지으시죠. 이런 방법이 뭐 정치적으로는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이미 양쪽이 다 윤리위에 넣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어제 국민의힘 실제로 김우영 의원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싸울 거면 그냥 박정훈 의원이 그 문자 공개하면 되는 건데, 지웠다라고 하니까 그건 뭐 이제 요원해진 일이고요. 참 어제도 얘기했지만 윤리특위 구성 이게 안 되니까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방법 자체가 또 어려워진 상황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 뭐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과를 할 기회를 오늘 준 거예요. 네. 위원장이 사실상 이 시간에 이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과할 시간을 줬고 사과를 하겠다면서 말을 꺼내면서 오히려 거짓말로, 계속 거짓말로, 박정훈 의원이 거짓말로 점철된 이야기가 어디까지 어떻게 통할지. 아니, 그 박정훈 의원은 방송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방송을 했던 사람이 지금 다 중계되고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로 그거를 무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 한심합니다. 네.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는 스타일인가 보다.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더 흥분한 것 같아요. 그죠? 한심하다. 네. 오히려 방송이니까 이 상대를 더 자극해서 이게 도발해서 우리가 싸우는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어제에 이어서 또 어질어질합니다. 이게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김우영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과는 일부 했나요? 이거는 제가 몰랐네요. 네, 그 부분은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부분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하지, 또 박정훈 의원도. 아니죠. 그거를 공개적으로 사과를 잘해줬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제 얘기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되지. 이걸 뭘. 정말. 이게 그렇죠. 다 사과는 해도 당신한테는 사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워낙에 많은 국정감사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영상 클립으로만 짧게 다 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진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항공우주청 국정감사인지 몰랐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근데 저도 이럴진데 아마 이렇게 정치 저관여층이신 분들은 왜 국회의원들은 저러고 앉아있냐라고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을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이 쭉 짚어주셨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있으려고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과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과를 안 했다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뭐. 참.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더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지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인가, 그러니까 누가 이득인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하겠다 싶어요. 누구의 손해입니까, 그러면? 사실 야당이 난리를 치면은 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건 간에 야당이 난리치는 건 약간 뭐랄까요, 비판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감안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국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판은 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건 야당의 책임보다는 여당의 책임이 좀 크거든요. 이거는 사실 철저하게 정치부 기자의 시각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박정훈 의원이 철저하게 계산해서 만약에 이런 진흙탕판을 노렸다면 사실 성공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항공우주청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항공우주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난리통 속에 김현지 실장 얘기까지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은 저는 가만히 보면 아까 얼핏 말씀드려서 감정적인 문제를 얘기를 드렸지만 아주 교묘하게 그 안에 김현지 실장 이야기까지 싹 버무리면서 이걸 대결 구도를 가져가라는 게 사실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도다. 그것도 좀 아주 염두에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인데 뭔가 이제
득점 포인트를 올릴 만한 공격이 아니라 그냥 원색적인 비난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진실을 숨기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득점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죠. 여러 가지 국면에서 침대 축구하고 있잖아요. 침대 축구의 특징은 뭐냐면 반칙을 하되 퇴장만 안 당하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의 여러 국가들 하고 축구를 할 때 힘들어 하잖아요. 예. 들어 누우니까. 네. 근데 그런 형국이라면 사실 불리한 쪽은 어느 쪽이냐? 이 판을 주도해야 하는 쪽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는 따져보면 갈라집니다. 예.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이 교묘한 수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건 좀 갈라서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이 박정원 의원이 이렇게 거짓말을 국민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남들씨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모욕죄 이런 것도 사실 한심한 새끼야 이거는 또 명확하게 또 했잖아요. 또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형사처벌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되 나중에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면 그때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정말. 네. 아유, 내일은 또 안 그러겠죠? 이거 내일 저는 이게 뭔가 내일요? 내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요. 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략적인 측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또 다시 발단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지난 9월에 그 질문할 때 전두환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솔직히 긁힌 거 아니겠습니까? 긁혔죠. 본인 세게 긁혔죠. 장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러다가 이제 이 찌질 문자 사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국민들 다 알 텐데 이제 오늘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김우영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과했으니까 박정원 의원도 사과하고 이제 끝내시죠. 이걸 뭘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지만 근본이 안 돼 있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합니까? 만약에요. 나 진짜 처음 들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요. 이런 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었다면 만약에요. 박영식 앵커가 만약에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한심한 베이비야 이거 했으면 만약에 난리 나죠. 그랬다면 매장됐죠. 하호영 기자님이 어디 지상파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매장됐죠. 한심한 베이비야 했다고 쳐봐요. 매장됐습니다. 저는 한겨레를 막 매도하겠죠. 완전히 매장되죠. 아니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다. 야당이든 뭐든 다 떠나서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욕먹이는 거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손절을 할 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이제 편향적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패, 욕설,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약간 범죄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건 사고면의 어떤 뉴스가 나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수정당 시절의 얘기거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관련된 뉴스가 나요.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몰입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진보의 위선이다. 저 진보정당 저거 맨날 겉으로는 좋은 얘기 혼자 다 하지만 저거 어디 사석에 가서 욕설하고 어디 심지어 공석인 자리에 가지고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 봐라 하면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잖아요. 그게 언론이 재미나게 터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국민의힘에서 한두 명이 그랬어야 그거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죠. 근데 또 이제 민주당 측의 그런 인사의 태도라든지 뭐 하나 잘못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털면은 또 진짜 종편이요. 종편이 괜히 종편이 아닙니다. 종편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는 채널이 나오질 않아요. 다 숨김으로 해놔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돌려도 저희 집에 나오지 않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 채널들에서 하루 종일 돌립니다. 근데 그 하루 종일 돌리면 또 YTN이나 연합에서 또 받아서 또 돌려요. 그렇게 돌리면요. 공항이라든지 기차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또 YTN 이런 거 틀어놓지 않습니까? 연합뉴스 틀어놓는다거나 종편도 많이 틀어놔요. 그렇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소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왜 그렇습니까? 언론이 그렇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진보의 위선이다라는 공격을 받는 건 감내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디폴트 값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우리의 자산이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저울질해봤을 때는 또 과한 측면이 또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저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또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이건 계획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서관이 영상을 찍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자극을 할 때는
상대방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나 여권의 예.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오늘 2차전은 준비를 한 것 같고 네. 1차전은 김우영 의원이 이것도 전략이라고 했나 문자를 공개한 게 전략이었다면 막 아까 당황했었잖아요. 당황해가지고 쌍욕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여권 쪽의 전략이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 쪽의 전략에 말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당황하기도 하고 했겠죠. 근데 이대로는 끝날 수가 없고 물타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있었다면 뭐 오늘 이제 그렇게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박정원 의원실에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현 시각 박노철 우리 구독자님께서 막 댓글을 주고 계신데 둘이 악수를 했다라는 지금 제보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둘이 그래요? 둘이 악수했는지는 우리 또 제작진분들께서 좀 잘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 서로 악수를 했다. 뭐 이제 어쨌든 요 정도로만 하기로 했나 보죠. 예. 근데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이것만 부각되니까 다른 보도는 여러분들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국방위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뭐뭐 발광한다고 할 때 그 표현이 막 등장해서 또 한때 논란이기도 했고 또 어디냐 산자위 이런 데에서는 똥 치운다 어쩐다 이런 발언들이 막 서로 공격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어제는 또 어디더라? 어제 법사위에서도 아마 그 반말 신동욱 의원이 박지원 의원한테 왜 자꾸 저한테 반말하세요?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이 저는 그거 좀 속 시원하긴 했는데 내가 원래 반말했어? 막 이러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뤘던 이런 막말 축에도 이제는 안 속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박지원 의원하고 신동욱 의원은 둘이 친해요? 둘이 손을 잡았죠, 말 그대로. 끝나고 서로 간에. 서로 간에. 그러면 뭐 이거는 그리고 박지원 의원한테는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곽규택 의원도 와서 바로 사과하고. 예. 야, 박지원 의원은 아무튼 그러네요.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두 분이 사과를 서로 악수하며 사과했다. 요건 이제 3차전은 없겠네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3차전은 없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 의도치 않게 전화번호를 공개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박정훈 욕설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면서 서로 손을 맞잡았다. 예, 그러면 저희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네. 정말 예, 한 주먹거리다. 옥상으로 따라와 말죽거리 보는 줄 알았어요. 자, 법사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사실 그 내용상으로는 감사원 국정감사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또 퇴장도 있었고 해서 그 내용과 좀 맞닿아 있는 대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실에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사위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들이 대통령실에 혹시 부담이 된다? 현장 국감이라든지 오늘 법사위 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걸까요? 저는 근데 대통령에게 이게 부담이 준다라는 그런 시각 자체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선뜻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건데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시는 걸로 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하나씩 더 밝혀지는 중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으로 불렀을 때 국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발언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사실상 그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현장 국감 갔을 때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종이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주 정확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기록도 현장 국감 가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가 묻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기록으로 봐야 되는 것이 현행법상 그때 당시 지금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5월 1일 그때는 시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사 사건에서 전자사본화하는 것은 그런데 도저히 종이 기록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니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전자사본을 봤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법상 맞지 않는다. 법령 위배다. 종이 기록으로 보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도 법령 위배다라는 것도 또 어제 현장 감사를 갔기 때문에 하나 밝혀낸 거고 하나씩 밝혀내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국감에서 법사위가 대법원을 문제 삼는 거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 부담이 준다. 이거는 조금 저는 그러니까 약간 아마 이제 언론의 관점이나 시각 중에 그런 식으로 부담으로 연결짓는 대목은 법사위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부 뭐랄까 그 의원들 중에 일부가 좀 무리수 같아 보인다라는 공격을 했을 때 그거를 민주당 전체, 즉 범여권으로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예시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조요토미 히데요시 짤을 활용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최혁진 의원은 또 무소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케이스를 따와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민주당 전체 범여권으로 이렇게 뭉뚱그리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네, 대다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셨는지? 국감 때 보통 이제 여권 야권 나뉘어서 뭘 하냐면요. 한 일주일도 더 전에 한 보름 전부터 누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벌어진 일을 누가 좀 마무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공방에 주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럼 그걸 누가 정리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역할을 나누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하는 과정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조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계획된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고 그리고 논란이 되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수습하고 이게 좀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메시지가 반복돼서 나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요. 그런 측면에서 조요토미든 아니면 뭐 오늘 현장 국감이든 저는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메시지 전달 차원만 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정리된 것이었느냐 전략적인 것이었느냐라고 보면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 날은 아니었고 사실 오늘은 좀 적절하게 공방이 오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는 오늘 상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야기가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종이 기록이 한 트럭이 왔고 그것을 볼 여력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했고 라는 게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현장 국감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적절하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담이 되느냐 여론조사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여론조사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추세만 보자면 하반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감 이후에 하반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어느 계층이냐, 어느 연령대냐, 아니면 어느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 어느 지역이냐를 따져봤을 때는 중도층의 영향이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간파를 하고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으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정리된 상태로 공방이 오간다면 불과 하루 이틀 전이지만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은 드는데요. 또 변수 있습니다. 3차 감사 같은 경우엔 3차 어디 대법원 감사요? 대법원 감사. 3차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확정이 된 건가요, 그게? 지금 아니요, 확정은 안 됐고 제가 보고 왔을 때까지는 주장이 있었고 그게 법사위 내부에서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건 검토는 해본다고 하신 거죠? 네네네. 그런 변수들이 돌발적인 변수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가는 과정이라면 관리하고 이게 의도된 것이고 또 그 다음 메시지로 또 간다면 3차 감사를 던져놓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메시지를 가져간다면 이것 또한 효과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부담이냐 아니냐는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걸 조율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기만 한다면 그 부담은 훨씬 덜고 오히려 더 득점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저희 얘기하시는 분 얘기 들으면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 중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그 인사청문회 그거 이제 법사위가 결정했을 때 사례를 들어서 이게 이제 과거죠.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의 일이죠. 그 전의 일을 언급을 하시면서 법사위가 그때 청문회를 통해 이슈를 만드는 바람에 대통령의 유엔 순방 일정이 가려지지 않았냐. 이런 대목들도 언급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지금 언급은 제가 해드립니다. 뭐 이제 그런 뭐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희 이제 국정감사 이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저는 오히려 더 대통령이 조금 답답하겠다 싶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네. 오늘 백혜룡 경정이 저 오늘 이제 출근하시면서 한 인터뷰 하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일단 출근해서 불법 단체로 출근한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직관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신념. 네, 맞아. 신념이 흔들린다. 네.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신유진 변호사께서 좀 지금. 백혜룡 경정 여기 출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출연하셨어요. 네, 출연하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굉장히 나누셨는데 격정적으로 토로하다가 가셨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출근하면서 했던 인터뷰는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다. 네, 왜 이렇게 조심하시는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하시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백혜룡 경정도 본인이 사실은 수사 외압을 통해서 그걸 밝히려고 하다가 본인이 굉장히 고초를 겪으시고 지부대까지 자천을 대시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정말 모든 거를 걸고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기간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커리어도 다 이제 거기서 지구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도 다 뭐랄까요 박살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고 싶어하는 그 정말 진심이 느껴져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제대로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냥 묻힌다. 그런 거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본인의 처한 상황. 그게 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만 하지만 이제 막 출근을 하면서 아직 일을 이제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가장 걸렸던 부분은 이제 소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검장하고 윤희정 지검장과 소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자체는 조금 그런 자세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냥 발령이 왔으니까 공무원이니까 여기 나옵니다.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만이 있어도 어쨌든 지금 출근하시는 곳에서 윤희정 지검장과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방송에서 그렇게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소통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뭐 이제 진심은 알겠지만 지나친 거 아닐까요? 냉정과 열정사님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하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같은 맥락입니다.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두 분이잖아요. 이문정 지검장도 그렇고 이 백혜룡 경정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상징성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한 본인들 스스로는 마이너스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문정 지검장이나 이 수사에 대해서 그래 니네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시선들이 있거든요. 이미 이 수사 엉망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도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수사는 잘해야 하는 수사고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이라면 이 백경정의 오늘 발언은 100% 잘못한 발언이다. 이거는 적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제하고 지금까지 가져온 성과가 어떤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 개인으로서는. 근데 사실 오늘 첫 출근이고 100%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또 하거든요.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경정이 하는 얘기 중에 내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 그리고 이 수사를 망친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 팀장도 있다. 팀장이 사실상 그 마약 수사로 승진한 사람이다. 덮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이 아이러니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백경정 본인이요? 본인이. 그래야 성공할까 말까 하는 수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백경정도 공무원이고 거기 계신 분들도 다 공무원이거든요. 뭐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체로 수사기관들이 정권이 바뀌면 수사 방향도 바꿉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원칙,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0%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어느 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도 있는 것이죠. 예.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근데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따질 건 되게 많은데 백경정의 주장은 대검에서 5인 발령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5인 별도 수사팀을 구성을 해줄 테니까 합수팀을 합수단으로 승격시키고 백혜룡 경정 수사팀은 별도로 마련한다는 건데 5명을 가지고 어떻게 뭐 무슨 수사를 하냐라는 게 또 하나의 항변이고 뭐 이제 그 신빙성에 대한 부분은 역시 거기 있는 합수단에 있는 인물들의 면면이 결국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삭풀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해결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해? 라는 주장도 뭐 합리적이지 않다고는 보기가 어려운데 너무 출근 전부터 이제 어찌 보면 일종의 여론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도 그런 댓글을 주시지만 둘 다 똑같아. 둘 다 수사를 하고 얘기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동부지검에서 마약 수사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 상황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특검에서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동부지검에서는 마약 수사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전혀 이제 뭐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상 브리핑을 할 수도 뭐 없는 건지 그런 자체가 궁금해요. 심지어 이제 뭐 이문정 지검장에 대해서는 이문정 지검장도 사실상 본인도 이제 그 수사팀에 대해서 별로 일단은 의심하는 색안경을 끼고 처음에는 수사 상황을 지켜봤는데 지켜보니까 열심히 하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는 최소한 알려줘야지 우리가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 상황이 이해가 됐다면 국민들에게도 납득시켜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 저는 사실은 요 앞전 방송에서 두 분을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와서 두 사람 다를 강하게 비판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진행자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진행이 좋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제 얘기는 대통령이 답답할 것 같아서 그래요. 나는 대통령이 이제 120일도 안 됐는데 이틀 전에 뭔가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48시간 내내 이 주제만 가지고 너무 논란인 거예요. 게다가 또 유튜브 쪽은 또 이런 거 되게 예민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 주제를 꺼내들면은 너무 막 불타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만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은 뭐냐 이제 뭐랄까 그동안의 어떤 수사 결과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좀 국민들에게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 거고 다만 이런 식으로 서로를 못 믿으면 결국에는 이 수사팀 다 해체시키고 특검으로 가거나 별도의 수사팀으로 따로 다시 만들거나 할 가능성은 없나요? 특검이 쉽지 않죠.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돼 있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쉽지 않고 근데 저는 변호사님 그 말에 동의합니다. 뭐냐면 모든 사건은 이제 사회부 기자 출입할 때도 보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내부적으로는 기자들한테도 얘기해요. 그때까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겠다. 그래서 로드맵을 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성과가 있던 간에 어쨌거나 거기까지 간 거를 공개를 합니다. 그거를 내부적으로 돼 있나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검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색안경 끼고 봤는데 뭐 잘하다. 이거는 로드맵은 없었다라고 저는 들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로드맵을 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중간이라든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다만 뭐 영화도 많이 나오지만 이 마약 수사의 내밀성 있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야, 진짜 그러니까 어렵네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진행 상황 많이 진척이 되고 있다면 진척이 되고 있는 정도를 알려줘야지 그냥 마냥 끝날 때까지만 들고 있으면은 답답한 거죠 국민들이. 맞아요. 두 분 다 맞고 저는 뭐 여러 언론들이 다 이미 보도했지만 전 백혜룡 경정께서 명예퇴직까지 언급하신 부분은 좀 많이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 파견까지 지시를 했는데 이제 명예퇴직까지 운운한다는 거는 그만큼 직을 걸고라도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는 그 진정성을 다 아시겠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더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항명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덜어 생겨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출근을 하셨고 이제 내부에서 상황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이제 폭로들이나 내용들이 또 공개가 되는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이거 참 풀어내기가 쉽지 않는
수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사실 백경정 말이 맞느냐라는 네. 것도 사실 들여다봐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백경정이 지금 수사를 한참 하고 있었던 상황이야. 네. 그랬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됐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야기하자면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의인이기도 하죠. 이 사람에게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이 과연 객관성을 띨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이 사실 너무 기계적이긴 하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어진 인력이 5명이라면, 예. 뭐 몇 척의 배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예. 5명이라면 지금의 현실이 그거다라는 걸 본인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공무원이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우. 네. 좋네요. 네. 너무 교과서적으로 정리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네. 요 정도로만 하고 예.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다다미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다미방이라는 게 이제 뭐 고급 일식집 가거나 혹은 일본에 놀러 가면 이제 이렇게 다다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본식 표현이긴 합니다. 다다미방이라는 게. 근데 말이죠. 오늘 서영교 의원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요. 요런 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 관저 감사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라면서 21g 대표를 통해 확인을 했는데 관저에 김건희가 네. 다다미 방을 넣었다고. 실제랍니다. 실제. 다다미 방을 넣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이나 히노키탕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다미 방을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저게 무슨 진짜 저게 무슨 약간 뭐라 상황극이라고 하나요? 코스프레죠. 예,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건가? 지금 왜 저런 게 필요하죠?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실제 저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21g 대표가 인정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히노키탕에서 딱 그 땀을 뺀 다음에 그러네. 일본식 옷을 입고 다다미 방에서 딱 쉰다 이거죠. 회 먹고 이게 사케 먹고. 코스인 거죠. 그리고 야, 그 정말. 회는 아마도 공수대원 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이 사람들 정말 심하네요. 예. 정말 항상 상상 이상입니다. 네, 예. 항상 이상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평소에 꿈꿨던 로망을 모두 이루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예. 지금 저 공간이라는 것이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공간이라는 게 다음에 다음 정권이 바뀌거나 다음 대통령이 다시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 장기 집권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은 자들이다. 예. 자신들이 쭉 해먹을 생각으로 모든 거를 다 했던 것이고 예. 결코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임기 초반에 예. 전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싹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계엄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임기 초반부터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중간에 계엄을 한번 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다다미 방을 보면서 더욱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거 다 이제 세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 세금인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게는 이제 권한을 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권력 노름도 아니고요. 다다미 방이 왜 필요하지? 그리고 이거 원래 이렇게 딱 만들면 다음 대통령이 저런 걸 쓰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굉장히 누리고 향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상상했나 보죠. 이건 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다다미 방 정도 간 거, 그것도 이제 원래는 6첩이라고 하나요? 좀 예. 약간 좁고 규모가 아담한 걸로 했다가 예. 이건 너무 좁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 보면 확실히 상상 이상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서도 그 종묘 들어갈 수 없는 종묘에 가서도 마음껏 자신들이 차담회를 하고 예. 개인 공간으로 이용하고 예. 그러니까 이 국가 전체가 자신의 개인의 사유화되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자기가 누려야 된다. 그리고 예. 자신은 쭉 장기 집권을 할 거니까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 건들 수 없지. 예.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은 그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달아놨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참고용 사진으로 일단 보여드린 거고 실제는 그 관저 내부에 다다미 방을 어떻게 설치했고
했는지. 근데 보통 우리가 다담이라고 하면은 저런 의자나 테이블이 없어도 저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저런 재질이 그 저도 안 잡아서는 아는데 약간 까끌까끌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재질인지는 제가 특정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네. 고슬고슬하다고 고슬고슬한가요? 네. 네. 근데 꼭 저기는 그 뭐라고 하지? 좌식 의자? 저런 게 꼭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제 바닥재 자체를 다담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맞아요. 그 일본 전통식 바닥재를 깔았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요. 예.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잖아요. 네. 당시에 이 개인 PT 설비부터 시작해서 본인 박 맞아요, 대통령이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기억나네요. 설비들을 가지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뭐 특검에서 일부 수사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도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이걸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 거예요. 말씀 하니까 생각났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과거에 어디 그 해외 순방 나갈 때 뭐 변기를 뜯어간다 이런 네. 얘기 있지 않았었던가요? 네. 황금 변기설 이런 네. 거 있었던 거 네. 기억나요? 네. 근데 그거를 수사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는 반려견 의전 촬영 요구하고. 그렇죠. 휴직,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예, 휴직? 이 티슈를 뽑는 휴직각도 자기 거를 갖고 갈 정도로 그리고 이 뭐죠? 이불 끄고 켤 때 하는 이 스위치요? 네. 스위치 이런 것도 교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왜 교체하죠? 저한테 왜 물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이제 그건 무슨 그만큼- 심리예요? 그러니까 휴직각이나 예. 변기나 스위치나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자기가 직접 손에 다. 그래서. 네. 본인은 존귀하니까 네. 함부로 아무 사람이 손에 닿던 걸 닿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본인의 영예 시절을 떠올렸던 네. 거죠. 네. 그런 극진한 대접을 원했던 것이고. 근데 그거를 뛰어넘죠. 뛰어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수사했던 가뿐히. 사람이 다담이라니. 네. 오늘 저도 그것 때문에.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측에서 관저에다 저렇게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히노키탕하고 스크린 골프장하고 다다미방하고 지금 다 그대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스크린 골프장은 이미 예. 저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저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예. 그때 이미 예, 뭐 다 뜯었던 뜯었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저 일부 다 저런 것도 다 뜯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히노키탕도 전 다 어느 정도는 뜯지 않았을까 안 뜯었으면 싶은데. 좋겠나요? 예. 아니요. 그냥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냥 예. 그냥 원초적인 궁금증이에요. 저는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무튼 스크린 골프장은 진작에 그 얘기가 진작에 나오자 뜯었고. 예, 진작에 뜯었기 예를 때문에. 들면 예전에 그 필리핀 무슨 대통령 이래가지고 예. 전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히노키 땅도 남기고 다다미도 남기고 예. 개목욕탕도 남기고 다 남겨가지고 청남대 관람하는 것처럼 좀 관람하게 하고 예전에 맞아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이거 스크린 골프 보도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한남동 관저나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썼던 거는 하나의 내란 박물관으로 보존을 시킨 다음에 맞아요. 역사적인 학습 사료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내란범들이 살았던 곳. 맞아요. 내란의 역사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다다미방까지 나올 줄은 오늘 몰라서 서영교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유 참. 저희 소중한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깜빡을 했습니다. 저희 우리 정치화 시장은 소중한 친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보험에 대해서는 네. 한 번쯤 언급을 해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군요. 예. 보험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장터. 예. 보험 장터는 아니었나 봐요. 지금 미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험 네네네. 장터를 예. 보험 장터가 아니라 네. 예. 오늘은 이겁니다. 이건가요? 오늘은 보험 장터가 아니라 이오지오. 아이, 와. 깜짝이야. 광고 모델이 생겼네요. 네. 와, 아이, 세상에. 깜짝이야. 와.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고품격 프리미엄 네. 티셔츠. 티셔츠. 예. 브랜드 이오지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는 이오지오가 명품 브랜드인 게 이제 모델도 생기고 카탈로그까지 찍으셨나 봐. 와, 대박이다. 저 오늘 입고 나온 게 이오지오입니다. 예, 이오지오. 오늘 입고 나왔어요, 이오지오. 네. 오늘 입고 나왔는데 아주 도톰하고요. 예. 야, 이오지오가 단 2주간만 진행되는 파격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 뭐야? 나도 사야 돼. 간절기 필수템. 지금 이것도 있는데 네. 트레이닝 후드 집업, 트레이닝 팬츠 세트? 네.
이거를 또 만드셨어요? 와, 대박이다.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보고 제품입니다. 있는 트레이닝 후드 집업과 트레이닝 세트. 거기 안에 이거 입으시면 되죠. 그러네요. 예. 그것입니다. 예. 평소에는 각각 35,000원, 27,000원, 네. 후드 집업이 35,000원, 그리고 트레이닝 팬츠가 27,000원인데, 야, 이건 놀랍다. 저거 아래 위 두 개 사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여러분, 5장만 있으면 돼요. 5만원. 아래 위로 사는데 5만원. 네. 파격 이벤트? 게다가 무료 배송이야. 아니, 어디서 들어가 살 수 있어요? 더보기 링크? 지금 더보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더보기 링크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거 거예요? 진짜 한정판 이벤트여가지고 네. 지금 카탈로그에 보시는 아래 위 도톰한 트레이닝 후드 집업과 트레이닝 팬츠 세트. 네. 요게 원래는 35,000원 더하기 27,000원이면은 62,000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5만 원에 드립니다. 약 2주간 내일부터 무료 배송. 내일 당장 사야지. 하나만 한 세트만 사도 무료 배송이에요. 네. 와, 놀랍다. 내일 당장 사야지. 10월 17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한정판 이벤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거기 안에 뭘 입어요? 요걸 입으시면 되죠. 요걸 입으시면 되죠. 네. 요거 이벤트는 더 이어가는 거죠. 그것도 판매 중입니다. 원래는 35,900원인데 하나에 25,900원에 드리고 두 개를 사시면 양말 한 켤레를 드립니다. 배송 메시지에는 정치야 시장 신유진 사랑해요. 정치야 시장 하어영 사랑해요 적어주시면 저희가 25,900원에 두 개를 사시면 양말 세트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색깔은 새로 나온 건가? 요새 새로 나왔어요. 너무 새로 예뻐요. 나왔어요. 이 색깔은. 아니, 잘 어울리신다. 네, 이 색깔 지난번에 못 봤거든요. 이쁘다. 너무 예쁘네, 이 색깔. 아니, 그리고 아까 우리 네. 계산책님이 신유진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이효지와 함께라면 저도 예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들 같이 사야겠네라고 하셨는데 냉정과 열정사님 사신 다음에 구매 인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진님도 예쁘다고 하지만 이거 사시고 구매 인증. 네, 구매 인증. 근데 이거는 진짜.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정말 저희가 반소매는 완판을 했고요. 네. 긴 소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게 이제 한번 입어보신 분들이 네. 이거 백화점 거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하셔서 저도 입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저도 잘 입고 있어요. 도톰하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 날씨에 딱이야. 딱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거면 돼, 이거면. 이거면 내일부터 트레이닝 세트를 트레이닝 세트는 샘플이 안 와서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해. 그리고 소중한 친구 보험장터도 여기 앞에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 보험장터 1544-5788 카톡 아이디 JK6003으로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장터 여러분들 보험 잘 리모델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 한번 주십시오. 땡큐. 자, 내일 몇 시에 오픈되냐는데요, 이거? 그거는 아마 이호지호 사장님이 답해 주지 않을까. 네네네. 내일 몇 시에? 이호지호 사장님 웃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내일 몇 시에 오픈되는지. 블랙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블랙이 궁금하대요. 너무 두툼한 건 별로라고 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샘플 있어야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저희 야시장에서 다룬 주제 중에 제일 아마 쉽지 않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 잘 봤고요.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코스피가 불장이었다라고 하죠. 48.37. 아우, 이게 뭐 계속 뭔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두 분은 혹시 주식 하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문가시구나. 아니요, 이재명 정부 시작하면서 저는 딱 ETF를 5년간 갖고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익률이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충격적으로. 저는 사실은 뭐 목돈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끌어모아서, 영용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뭐 대출받은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간에 ETF. 주식은 모른다. ETF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ETF를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야시장 섭외될 때 신 변호사님이 출연료조차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출연료가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ETF가 있으니까. ETF 수익률이 있으니까 마음이 여유로우신 분들이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ETF 들어가도 되나요? 전 들어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흥수입니다. 저도 ETF 들어갔습니다. 브라보! 언제 들어왔나요? 저는 2주 전 됐어요. 2주 전에. 2주 전보다도 지금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죠. 6%나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right now ETF로 들어오십시오. 투자는 신중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실 때 제가 들어간 ETF는 코스피 200 그거 들어갔어요. 대통령 들어가신 거. 코스피 연동. 대통령하고 이소영 의원 들어가신 거. 그거 들어갔어요. 동참하시라고.
저는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갖고 있겠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높낮이에 상관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심지어 네. 그 코스피 200 ETF를 네. 하루에 2개씩 사고 있습니다. 아 계속? 그럼요. 아 날마다 부자가 되는구나. 네, 날마다 부자가 되는 느낌입니다. 우리 하 기자님 주식하십니까? 저는 벌써 몇 년 전인가요? 경제부 기자들이 보통 주식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물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주식들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놔두고 잊어버린 지가 좀 오래이긴 한데 예. 아마 등락을 거듭해서 지금은 꽤 좋은 수치이지 않을까 해서 억지로 들고 봤는데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역시 재테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ETF를 할 걸. 제 옆에 있는 동료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해도 될까? 네. 저한테 물어보고 하긴 내가 왜 너한테 물어보지? 하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돌려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오늘 저희 주제는 아닌데 그 SK가 떨어졌대요. 근데 SK 떨어진 게 최태원 노소영 두 분의 그 대법 그렇죠. 파기환송 있었죠? 파기환송 때문에 그런 거론은 아니겠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재판 내용이 그러니까 저기죠. 이건 이제 1조 3천억이 아니라 다시 판단해라. 돌려보냈으니까요. 요거를 이제 민사가 아니라 가사라고 하나요? 그렇죠. 가사 사건. 가사 사건. 근데 가사 사건이 이렇게 보도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면은 그 300억 원 노태우 정권 때 비자금으로 소위 이제 선경이라는 회사가 급성장하는 데에 최서방 토대가 됐으니까 거기 메모에 적혔어요. 최서방이라고. 그래요? 네. 그것이 노소영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 메모에 최서방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최서방 때 최서방. 그러면 그걸 이제 기여했다고 봐야 된다라는 게 2심의 판결인데 대법이 그걸 돌린 거죠. 그러니까 300억 자체가 이거는 어쨌든 간에 불법 자금이고 불법 자금을 여기다가 파킹해두고 이런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이것이 노소영 씨, 그러니까 배우자, 노소영이라는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판단을 해라. 근데 그냥 사회 그냥 일반 관점상 보면 그 300억이라는 돈이 그 당시 선경한테는 되게 중요한 돈이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거는 노소영이라는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성경에 300억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대법원의 이 판결은 지금 파기환송심 결과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300억이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법 자금이지 이거는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전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은 왜 그 300억을 성경에 줍니까? 답답한 소리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노소영 씨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선경이나 SK 그룹이 그 통신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따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너무 옛날 얘기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 별 관심 없거든요. 그냥 SK가 SK인 줄 알지. 그 비디오 테이프에 들어가는 그 섬유 SKC인가? 그 회사인 거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던 세대들만 아는 거지. 선경. 장학 퀴즈를 아는. 그죠. 장학 퀴즈. 이런 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 잠깐 들어본 건데 짧게 우리 하 기자님은 어떻게 그 재판 결과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법논리에서 나온 판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법 감정하고 좀 괴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불법 원인급여 이게 나왔는데 불법 원인급여?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부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300억 원이 있었으니까 컸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SKT 텔레콤 사업은 노태우니까 줬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억 원을 이렇게 따져도 큰 돈이에요. 80년대 3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그때 지금 강남의 집값을 생각하면 지금 아파트가 몇 50배. 50배. 50배 정도는 가야지 않을까요? 와. 그럼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노소영 씨 덕에 SK가 컸다라고 봐서 기여를 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자료 30억이었나? 위자료는 20억이에요. 위자료는 확정. 그래서 기여분과 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다라는 건데 다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요? 대법원이 아니라고 한 부분을 수정해요? 거기에 기록되거든요. 네, 그 부분 뒤에 보세요. 그 부분은 맞게 가야 됩니다. 네네. 저 플로피 디스크인가요? 맞아요. 예. 그 부분을 맞게 네. 그럼 그 부분 수정해서 다시 네. 다시 대법에 그렇죠. 올리고 아니요. 다시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네네네. 그것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상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법에서 파기환송한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00억이 노소용의 기여분을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기속이 돼야 돼요. 그 부분들은 이제 다시 판단해서 네. 판결을 대법의 내리는 판결대로 따른 다음에 만약에 네. 그거를 또 노소영 측에서 못 네. 받아들이면 네. 그걸 또 대법에 네. 가져가는 거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SK는 오늘 떨어졌대요. SK는 원래 올라야 정상인데 이 정도면 우리 최태원 회장의 이미지나 오너리스크 때문에 빠진 걸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노소영 관장이 늘 하는 말이 사회정의, 가족의 가치 얘기했잖아요. 예. 저 그 말이 귀 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번 판결은 법감 정하고는 조금 맞죠. 다르지 안 맞아요. 이런 그 생각입니다. 보수 유튜브를 제가 오늘 하나 어디를 보다가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거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최태원하고 요즘에 같이 투샷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더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런 헛소리를 하던데 네. 지금 사법부랑 사이 진짜 안 좋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사법부랑 사이가 최악인데 지금. 사법부가 지금 입법부랑 행정부 둘 다 견제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 영상을 보시는 순간 네. 그 알고리즘의 지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관심 없음 해제 눌러버렸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얘기 좀 짧게 해보면 이게 이제 그 12개 지역을 규제 오브 규제로 묶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묶은 효과도 있지만, 뭐 대출을 묶었다라고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 갭 투자 이런 거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쵸. 투기를 원천 차단했다라고 대부분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상황을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만약에 또 필요하면은 쓰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고강도 대책이라 가지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왜 언론들의 평가는 이렇게 나뉠까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집값이 안정이 된다고 한들 이제 뭐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어느 정도 현금 보유력이 떨어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이 된다고 한들 내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되면은 일단 뭔가 더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사는 게 어렵게 된다? 그러면은 아니 나는 지금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규제가 있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불만을 표현하기가 가장 쉽잖아요. 뭐 집값이 잡히던 안 잡히던 중요한 건요. 집값이 잡혀도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쵸. 중요한 건 이렇게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정부를 때리기가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 된다, 소재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람도 때리고 저 사람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야 거봐, 아니 지방선거 앞두고 뭘 그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괜히 표심 잃어,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몰매를 맞는다. 부동산은 참 그래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항상 정책이 나오면 갑론을박이 가장 많은 게 부동산 대책이고 금융 정책인 것 같은데, 하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티면 된다는 쪽과의 승부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버티면 결국은 뭐 공급도 안 되겠지? 뭐 저렇게 하다가 또 말겠지?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업계 걸고 버티자라고 이렇게 또 다들 생각하고 야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아니면 우리가 버티면 이 정책은 아마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것처럼 무효화 되겠지? 그러면 2배로 또 뛰겠지? 이런 분들이 상당수 많을 거거든요. 특히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포함해서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사고 싶은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숫자가 뭐랄까요, 줄어들 수 있고요. 그냥 나 빼고 지금도 빼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를 찍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 오늘 고위 관계자도 뭐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실소유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빚내서라도 내 집 한 채를 갖겠다는 욕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건 탈레반적 사고다. 근데 꼭 이럴 땐 익명으로만 나와요. 민주당 고위 관계자라고 했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대출을 막거나 또 이제 규제로 다 막아버리면 집을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못 사는
못 사게 되는 거니까 이런 지적이 뭐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네. 탈레반이라고. 근데 이게 15억 언더로는? 예, 언더로는 규제가 새로 바뀐 게 없거든요. 네네. 네, 사실상 뭐 실거주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거주입니다. 맞아요. 네, 구입하고 실거주를 하면 돼요. 네. 구입하고 실거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 15억 미만에는 사실상 전혀 영향이 없는 정책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때리기가 좋은 정책이다. 항상 규제라는 것은 때리기가 좋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2021년도에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정말 경기 지역 전역까지 아니 인천까지도 전부 다 집값이 막 가파르게 올랐어요. 가파르게 오른 정점이 있었고요. 이제 그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서울 중심 이 한강벨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벨트를 중심으로는 강남 및 한강벨트를 중심으로는 다시 그 그러니까 정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지역, 그 한강벨트와 강남 지역 외의 지역에는 그 과거에 올랐다가 떨어진 그 가격에서 다시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조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조이면은 이거는 보나마나 그 외의 지역으로 풍선 효과처럼 팍 퍼져나갈 수 있는 게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정점에 올랐을 때 2021년도 정점에 올랐을 때 비록 작은 산본에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걸 예. 5억 8천에 샀거든요. 예. 지금 3억 3천에도 안 팔려요. 지금 그 작은 아파트가 2억 5천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눈물의 스토리를. 여러분 2억 5천을 이렇게 한 방에 잃기가 쉽습니다. 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게 눈물만 또르르다. 너무 한 구역만 이렇게 쪼이면은 다른 정말 오르지 않아도 될 구역들이 마구마구 올랐다가 그런 지역들은 그냥 계속 이제 회복 안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풍선 효과라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때 보세요. 정점에 올랐을 때 오죽하면 우리 엄마도 나도 하나 사야겠다. 5억 8천 됐어 사버려. 그리고 지금은 3억 3천도 안 팔립니다. 네네. 깜짝 아이고.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아니 그 집을 진짜 5억 8천 최고가에 산 사람이 너네 엄마야? 아이고 어머니라고 우리 이선영님 댓글 감사드리고 네. 저기 전문가이신 이광수 애널리스트께서 그 서울 지역 모의원은 센 대척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전화를 받았다. 부동산 정책은 선제적으로 시행돼야 효과가 있는데 민주정부가 실패하는 원인은 항상 일 터지면 막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모든 게 다시 원점이 될 것이다라는 SNS에 오늘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뭐 오늘 경제 전문가들 반응은 반반인 것 같은데요. 네. 이광수 애널리스트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오히려 더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고위관계자라고요. 네. 고위관계자가 이걸 탈레반 같은 정책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네, 이분은 강남에 집이 있을 가능성이 몇 없어요. 적확합니다. 네, 네네네. 최소한 지금 네. 규제에 묶인 불만이구나. 12개의 지역 그럴 수 있겠네요. 포함해서 예. 여기 분명히 집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 가끔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하고 정말 하고 싶으면 고위관계자라고 한다면 조심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얘기하고 싶으면 실명을 이야기하죠. 네. 네. 그리고 고위관계자라고 하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 고위관계자라고 하면 공식이 있습니다. 네, 네. 최소한 당 사역이라고 부르죠. 네네네. 사역이라고 최소한 이제 4개 자리 정도까지 안에 들어야 고위관계자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중앙일보가 그 공식대로 따랐다면 예. 당대표, 뭐 사무총장, 정치기 의장, 네. 수석대변인까지 만약에 넣는다면 수석대변인 정도.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예. 고위관계자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분들 중에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아니 고위관계자라는 공식이 맞다면. 누가 있을까? 사무총장, 정책.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중앙일보는 이 공식에 따르지는 않은 거고. 아무튼 뭐 평가들이 엇갈리지만 일단 집값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조세 정책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나요?
실거주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해서 보유를 한다고 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라 해서 오히려 집을 팔게 만들거나 집을 판다는 것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 것도 공급의 일환이니까 그런 식으로 공급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지방선거 전에 그거를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지방선거 전에는 또 안 나오겠죠? 글쎄요. 이게 저는 이 정책만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포화를 받을 그렇죠. 집중 포화를 받을 텐데 네네네네. 또 여기서 세금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보유세를 뭐 강하게 때린다고 해서 강하게 때릴수록 쪼여지는 거거든요. 옷깃을 여미고 이걸 예.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 예. 아무리 힘든 기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겠다. 그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예. 보유세를 뭐 많이 매기는 게 반드시 집을 내놓는 결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이 정책 이재명 정부표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오세훈 시장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분들도 일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서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예.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예. 쪽에서는 네. 오세훈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공급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 네네네.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헤이가르님, 신유진 변호사님 논평 최고입니다. 뭐 이런 말씀도 또 해주셨고요. 앞에 계시는 분은 우리 하어영 기자님이시고 피부를 예쁘게 좀 매만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의 화면과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보여드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까 너무 클로즈업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걸 한 번 더 보여드리길 바라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겠습니다. 오늘 목요 활짝판 시간이었고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한결의 하어영 기자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